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받느냐며 부실 인사론을 일축했습니다. 자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정권과 한번 비교해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각 정치권 이슈를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총리 또 뭐 김승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제 출근길 기자와의 짧은 이야기는 굉장히 질문도 2개밖에 하지 않았고 답도 간단하게 지나가 갔는데 주된 내용이 아마 인사와 관련된 질문이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아주 높은 도덕성이라는 가치를 이게 기치로 걸고 나온 정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초기에 인선에 관련해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아주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거를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상을 했던 상황이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구성원이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소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논리는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보다도 실력을 최우선으로 놓고선 인선에 임하고 있다라는 논리로 보이고 그리고 정권 초기의 인사기 때문에 또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전임 정부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 있던 이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청문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금 상당히 뭔가 리스크가 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아서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후에 그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인사 검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도 높게 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한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바랬던 건 새로운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당연히 전 정부보다 더 나은 인사겠죠. 근데 전 정부보다 조금 더 낫다는 이유로. 근데 실제로 전 정부보다 나은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1기 내각에서 3명의 장관이 낙마했고 심지어 한 부처는 2번이나 낙마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임명이 강행된 분들도 보면 뭐 성비위 문제라든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두드러졌던 인사를 해놓고 전 정부보다 낫지 않냐라고 도리어 공격적으로 기자들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어떤 바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영향을 줄 만큼 예를 들면 40년 이상 교원으로 지냈던 분도 포상을 받는 데 있어서 28년 전에 있었던 음주 이력 때문에 포상을 못 받는 일도 있고 2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음주 이력으로 100명 이상이 포상을 못 받는 일이 지금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판에 그런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되려 공격받아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인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이제 약간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특히 이야기를 했다시피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2번 연속 낙마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일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있어서 이제 의원으로 아마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이 산적해 있고 당장에 들어가자마자 실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 입각론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경우에 소위 의원 불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들어가서 거의 다 이제 인선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좋은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라든지 공개적인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오면서 공개적으로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는데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까지 있다면 또 그런 실력까지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아산의 이명수 의원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 입각. 저는 우선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이 계속 잘 안 된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자진 철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명 철회에 가까운 조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는지라도 일단 이야기하고 그간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잘못된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지금 그 공백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문제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학생들과 어떤 술자리에서 외모를 상중하로 품평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저 여성에게 안기고 싶지 않냐 나는 그런데 라고 하는 말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언론에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을 텐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면 왜 몰랐던 것인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검증관리단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못했던 것도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그 다음 인사를 하더라도 그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증 부분이 조금은 약화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검증 가능한 거 많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정권과 비교하라는 얘기를 하고 검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검증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리스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정권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저희가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이제 패널들도 네. 무조건 두둔하고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라인이라든지 그 절차들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 정부에서는 또 이명박근혜에 대한 얘기를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가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현실 세계에서 나아짐이라고 하는 게 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고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검증이 아예 불가능한 거였으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네. 음주 이력 게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2.5%, 0.25였던 사실은 완전히 만취 상태였던 이력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이 또 선고 유예되면서 처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아무래도 인사권 행사, 경찰청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질문을 하고 앞서 내용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익은 경찰청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청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경찰대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승진이기 때문에 경찰국을 새로 만드는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어디 출신이다라고 해서 네. 그분께서 이제 임명된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속단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새로
그 경찰청장으로 부임하실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국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번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중의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서 경찰국이라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아직도 경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논란과 갈등들을 좋은 리더십으로 또 돌파해내고 또 연착륙시킬 그 역할과 그런 책임이 이제 신임 경찰청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역할들을 잘 오히려 수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이 인사가 경찰 조직이 보기에 경찰 조직의 수사의 중립성을 좀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의해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자기가 만나봤을 때 좀 괜찮아서 임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던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지금 경찰과 행안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 또 앞으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의장단 국회 정상화 부분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제 의장단을 선출했기 때문에 원구성은 일단 시작은 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 문제는 잘 해결이 됩니까? 원재기원 민주당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법사위는 약속대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그 법사위가 가지고 있던 상원 상임위의 역할 그러니까 자꾸 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되려 많은 법안들을 묶어둘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 8월에 이것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완전하게 개정되지 않았고 이것은 단순히 뭐 이걸 법사위를 넘겨주면서 권한을 안 준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다양한 법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되려 국회의 기능을 많이 축소시켜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좀 푼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그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현재 분위기로는 법사위원장은 원래 합의했던 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가져올 거는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원론적으로는 저는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인데 타이밍이 미묘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치열한 논쟁 끝에 법사위원장을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협상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는 그런 타이밍에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오히려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 법안들 처리하기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개특위의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마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그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어떤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는 좀 별개로 논의를 진행하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좀 그것도 매듭을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인준했지만 파기하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원총회에서 인준할 정도였고 당시에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환영한다라고 논평을 내고 그래서 두 원내대표가 모이고 국회의장까지 모여서 합의를 했던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나아간 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양보하고 이것 말고 좀 민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좀 전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진표 의장이 첫 일성으로 했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헌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선거 때, 대선 때 많이 나오는 게 개헌 얘기인데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임기 내 개헌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개헌 이야기는 김진표 의장의 오래된 소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의회주의의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골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예전에 김진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일부 또 정치학자로서 기대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공론화라든지 국민적인 어떤 합의도 이뤄내야 되고 또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어떤 절차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소신을 발표한 건 맞지만 2년 내에 이루긴 좀 어려워 보인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헌 논의가 지금 35년째 되고는 그렇죠. 있지만 네. 개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개헌과 관련한 요구는 사실 민주당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몇 가지는 개헌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계기로 개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35년 전에 정했던 합의가 지금과 완전히 맞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가 좀 심도 있게 되더라도 한 번쯤은 바꿀 때가 됐는데 그게 이번을 좀 시작으로 생산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당내 문제가 될 텐데 이 7일이죠.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가 이틀 뒤에 시작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또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하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뭐 최고위에서는 아직도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칙대로 7월 7일 날 이제 윤리위원회가 회부가 되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저번 윤리위에서는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예. 자세히 소명을 할 기회도 가진다고 하고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침묵기를 가지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침묵을 깨고 나와서 공세로 돌아섰단 말이죠. 근데 약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시간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경찰 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변론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 중심으로 일종의 하위에 또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또 이건 윤핵관들의 어떤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파상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더라도 양단의 어떤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해 준 것처럼 빨리 결정 내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 조사도 있으니까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명확하게 답 좀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해진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양자를 다 납득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미 불이 붙어 버렸고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원하는 원칙대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하나 우려스러운데 하나는 이것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의된다기보다 계속 정치의 힘싸움처럼 계속 네.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접대를 했다고 하는 대표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두 번의 성접대를 포함해서 20번의 접대를 했다. 원했던 건 이런 거다라고 되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공방은 잘 보이지 않고 이게 윤핵 간의 어떤 힘싸움이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억울해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서 되려 이런 상태로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제일 궁금한 건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리위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를 하고 어떤 검증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 불복하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근데 당내 기구가 나름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아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나는 불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동안 국민의힘에 되게 큰 갈등으로 계속 이어질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랫동안 내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점이 걱정이긴 한데요. 저도 지금 이제 빨리 이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든 그 대충 덮고 넘어가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속도보다도
정확한 게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경찰 조사에서 윤리위의 판단과는 좀 다른 무혐의라든지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경우, 그다음에 윤리위 징계 결정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분 취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아주 치명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할 만한 정말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들을 윤리위원회에서 제시하면서 어떤 결과들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유야무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결정되자 이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더 깊어질 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민주당도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대 룰 잘 네. 바뀌는 겁니까? 못 바뀌는 겁니까? 이거 오늘 안규백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만두겠다고 또 얘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준희와 비대위의 의견이 다르면서 네. 전준희 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위원장께서 이제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 투표를 할 때 두 표 중에 한 표는 이제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 그게 사실상 지역 제한을 한 것이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컷오프 과정을 원래는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로 구성된 분들이 컷오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아니라 좀 국민 여론조사가 거기에 반영되게 하자는 전준의 안이 비대위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느 쪽이나 그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조정되지 못하고 전준희 위원장님이 사퇴하는 상태로까지 간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하는 기준에 저 사람 출신이 여기니까 좋겠다 그거야 본인이 투표할 때 반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룰로 제한돼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무리스러운 결정이 나면서 네.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불허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불허했다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에 출마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당의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근데 거기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네.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근데 예외로 보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았다기보다 특혜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두고 박지원 위원장께서 막았다. 무엇이 두렵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되려 그 어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되려 이상하게 덮어 씌우는 듯한 모습으로 가면서 당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어서는 그 당무위원회 예외 결정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했던 것과 또 다르게 네. 자신은 이미 자격 요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궤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맞았지만 네. 원래부터 자신이 6번 이상 당비를 낸 것과 같은 자격 요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씩 똑같은 질문인데 TBS 지금 법안을 국민의힘이 냈습니다. TBS 지원을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TBS에서의 방송이 편파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짧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TBS가 정치적으로 그 편중된 어떤 방송들을 한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또 문제는 이제 그 돈이 사실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이번에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방송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해라라고 서울시에서 압박하는 것 자체도 아마 언론 탄압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너무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를 받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립하기
자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영화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언론의 다양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영방송, 민영방송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일 필요가 있는데 그 면에서도 지금 이 조치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